그러니까 이 공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입에 안 붙어요. 근데 공황은 뭐 비행기 타러 많이 가니까 공황이 더 친숙해가지고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공황장애 하니까 아, 공황인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황이라는 말은 예전에 뭐 경제 대공황도 있잖아요. 그런 공황이랑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 이걸 이제 공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슝슝 뜨는 데가 공항이고, 공황장애, 쇼크가 오는 공황장애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공황장애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공황장애라는 질환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그냥 잘 모르고 지냈는데, 유명인들이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그리고 나의 공황장애 증상은 이렇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공황장애 같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황장애라 함은 불안함이 굉장히 오는데, 이 불안함이나 두려움과 더불어서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이 돼요. 예를 들면 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뭐 몸이 좀 떨린다든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만 있으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확실하게 공황장애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는 분들을 우리가 공황장애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두근거림이나 불안함이 극도로 심해지면 사람이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잘 안 되고 걸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숨쉬기가 어려운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두근두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슴에서도 두근거리지만 심한 분들은 이 머리에서 심장이 뛰는 것 같다고도 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두근거림이 심해진 상태가 또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 3번째는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끈화끈거리고 괜히 덥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 3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었고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겪었던 분이라면 누구든지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생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한 집계가 되기는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1년 내에 공황 발작 내지는 공황장애 이상 증상을 겪으신 분들은 1%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흔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 몸에 신체적인 증상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누구라도 공황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망할 수 있고요. 호흡 곤란된 상태는 실제로 호흡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환자의 몸에 무리가 가서 충분히 쇼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황장애 자체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는 공황장애 때문에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자살로 이어지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직접적인 사망자를 만든다기보다는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그러면 나의 신체 상태가 점점 떨어지고, 그럼 스트레스 상태도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몸은 몸대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자살 위험률은 물론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까지 높여서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치병이라기보다는 난치병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완쾌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공황장애를 앓게 되면 그 이후에 재발될 확률이 높아서 사실 약을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약을 끊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공황장애를 앓았던 분들도 지금까지도 뭐 몇 년 전에 발작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완쾌됐다, 완벽하게 나았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일단 첫 번째로 불안도가 높아져 있고, 두 번째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멀티 타겟, 여러 가지 표적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약 치료나 침치료 같은 이런 한의학적 치료법들은 불안도를 낮춤과 동시에 환자의 신체적인 증상도 개선을 시켜주고 컨디션도 좋아지게 만들어서 이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국내외에서 하는 한의학적 임상 연구들을 보면 환자의 불안도나 공황장애 증상을 평가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증상이나 지표들도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전후에 불안도, 공황장애 증상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인 증상이나 전반적인 컨디션도 같이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의 상태나 환자의 체질 또는 동반된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혈자리에 대한 임상 시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환자를 100명을 놓고 50명에게는 이 혈자리를 또 50명에게는 이 혈자리를 놓았을 때 누가 더 불안도가 많이 떨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혈자리를 탐색하기도 하고요. 또 수천 년간 이 경험적으로 어떤 혈자리에 침을 놓았을 때 불안도가 떨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알아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가 우리 머리 정수리에 있는 백회혈이라든지 아니면 눈썹 사이 미간에 있는 인당혈이라든지 이런 혈자리들 같은 경우는 환자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불안도를 줄일 수 있는 혈자리들입니다. 공황장애가 있다 보면 목이나 어깨 쪽으로 긴장을 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 경추부터 어깨까지 뻣뻣하게 경직된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추의 가동성을 넓혀주는 추나요법, 그리고 온몸의 전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뜸 치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의학적 치료들도 병행되었을 때 더욱 시너지가 증가되기 때문에 같이 저는 병행해서 치료하는 편입니다. 연예인은 공황장애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사실. 항상 대중에게 노출이 되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긴장감도 항상 있고요. 더구나 이제 촬영 현장을 가면 조명들이 굉장히 센데 이러한 그 과도한 빛자극 내지는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들도 사람에게 불안도나 예민도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디서든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중압감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기 가장 쉬운 직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비슷하게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펼쳐야 하는 운동선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야 하는 직업, 예를 들면 교수나 강사, 또 홈쇼핑에서 판매하시는 쇼호스트,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요, 회사원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발표해야 되는 직책에 있는 분들도 공황장애에 쉽게 노출이 되시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격이 좋은 사람이 불안함이 적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편견이 있다 보니까 몸집이 크고 체격이 좋은데 공황장애에 걸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잘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보통 체격이 큰 분들이 사상의학적으로 태음인이라는 체질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이재마 선생님의 동의수세보원에 보면 태음인은 겁심이 항심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음인 체질의 사람들은 겁이 많다, 의외로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다라고 밝혀 놓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태음인 환자에게 쓰는 처방들이 공황장애에 효과가 좋은 처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좀 뇌리에 박히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통상적으로도 조금 체격이 좋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걸리기 쉽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운전 중에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건 사실 운전할 때만 만약에 그러시다면 운전 공포증이라는 특정 공포증을 또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운전하는 상황이라는 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함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공황장애나 불안도가 높아지시는 분들은 일단은 운전을 쉬시면서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 됐을 때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취약한지를 좀 미리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장애가 전형적으로는 예기불안이라고 해서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 전조 증상이 먼저 옵니다. 그런 증상이 오면 특히나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 같은 곳에서는 내가 내 맘대로 바로 나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기불안이 찾아왔을 때 미리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참거나 운전을 억지로 하려고 참다 보면 혼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예기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황장애는 어떤 불쾌한 상황이 됐을 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넓은 길에 있다가 좁은 길로 들어갈 때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식당이나 가게에 갔는데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또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거슬리지 않는 소리였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거슬리게 느껴지면서 그게 이제 촉매제가 되어서 불안함으로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임상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불안함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이 공황장애 진단하는데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나이가 젊고 그리고 건강검진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신체적 증상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근거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두근거림이 나타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먼저 심장내과나 이런 심장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기질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내가 심장에 이상이 없는데 왜 두근거림이 크게 느껴질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리적인 원인이나 이런 공황장애로도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내가 심장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이 이해를 꼭 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질환에 갖는 신체적 증상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단순히 식은땀만 나는 게 공황장애다 라고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식은땀이 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좀 못하겠다,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뭘 해결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심리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공황 발작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또 식은땀이나 몸에 땀이 나는 것도 공황장애 환자들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은땀과 함께 불안함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 부분도 꼭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공황장애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불안도를 낮춰주는 음식이겠죠. 그래서 약재 중에서는 대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대추 같은 경우는 이 대추 약재만으로도 불안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추는 대추차나 아니면 대추 과육을 드시는 형태로 평상시에 복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견과류 같은 경우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을 만드는 전구체를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야채 중에서는 상추도 이런 불안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공황장애가 예기불안이라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생기는 불안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공황장애가 안 오더라 라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뇌관열이나 백회열 이런 불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혈자리들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나는 오늘 불안이 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자기암시를 걸어주시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뇌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혈자리를 누르면서 나는 오늘 불안이 오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소리 내어서 말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안하다 보면 자꾸 들숨이 생깁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내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과 어깨가 올라가면서 숨은 들이마신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내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거나 좀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느껴질 때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이런 호흡법만 병행을 해주셔도 불안도가 한결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에게서도 공황장애, 불안장애는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다만 이제 소아들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양상이 성인기에 나타나는 공황장애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소아들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두근거림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보채거나 짜증이 늘고, 엄마나 아니면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힘들어하고, 이런 분리불안 증세로 나타나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공황장애가 좀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공황장애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막연히 불안함을 느끼거나 혹은 이제 두근거림, 땀이 많이 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어린이들도 공황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가 연예인에게 찾아오는 거는 달리 말하면 무대공포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걸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보면 카메라가 없을 때나 아니면 개별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유독 카메라 앞에서 혹은 무대에서 혹은 심사위원 앞에서만 서면 자기 기량을 못 내비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불안도가 높고 또 무대 공포증이나 공황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 연습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도 어렵다면 그 친구는 일단 심리적인 부분부터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은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정작 무대 앞에서 제 기량을 못 펼치는 자녀분들을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하시겠지만 이 아이가 왜 무대에서 제 기량을 못 펼치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보시고 심리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나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게 아이의 미래나 아이의 이제 제 기량을 펼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 운동은 사실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운동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즐기면서 하는 운동들,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는 몸도 튼튼하게 해주지만 마음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있으면서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탈진할 정도의 운동량을 가져가거나 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이 공황 발작의 노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운동은 적극 권유드리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PAR 운동은 아무래도 우리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들, 아니면 클라이밍이나 스키처럼 만약에 내가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운동, 이런 운동들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난 후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구기 종목이나 아니면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달리기, 자전거,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운동도 좋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근력 운동도 적절히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근력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할 때는 환자에게 신체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증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봤던 환자는 그 20대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본인이 공부할 때나 이럴 때는 다 괜찮은데 시험 상황만 되면 긴장감이 일단 심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시험을 들어가기 전부터 불안하고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이 까만 게 글씨인데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치료를 받고자 왔었고 저랑 같이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한동안 시험을 준비하거나 생각만 하면 불안함이 많이 심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두근거림이나 평상시에 불안도 긴장도를 좀 같이 완화를 시키면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치료 종료를 했던 환자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시험이나 발표, 공연 이런 특정한 상황을 앞에 두고 불안도가 높아지거나 특정한 상황에 내가 올라섰을 때 내가 가진 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역시 공황장애의 일부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도 빨리 좀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치료는 3-4개월 정도 했고요. 이 환자가 이제 그 마지막 시험을 망치고 나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좀 치료를 원해서 같이 왔고 그때부터 저랑 이제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같이 병행했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친구가 본인의 트라우마, 본인의 시험에 대한 공포증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랑 같이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시험장에 들어섰을 때
이런 자기 암시를 하면 당신은 시험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저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인지행동요법도 병행을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에 저랑 같이 했던 훈련들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자기 암시와 자신감을 북돋는 이런 자기만의 루틴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 동안 크게 긴장되지 않았다라고 와서 후기도 얘기해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해주는 게 이런 긴장도나 불안도를 낮추는데 은근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